히토를 한자로 그대로 풀이하면 드문 흙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강물이라고 오해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호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수많은 나라에 널려 있는 게 히토류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히토류의 세계 시장 규모는 고작 12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에 비교하면 10%도 되지 않죠. 그런데도 히토류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불 장군인 트럼프 대통령조차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앞에서는 눈치를 봅니다. 이 한 줌도 안 되는 금속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히토류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이고 그 핵심 자원을 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히토류는 17가지 금속 원소의 묶음입니다. 네오디뮴, 가돌리뮴, 이트륨 등 이름은 까다롭지만 모두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이 히토류가 특별한 건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성입니다. 히토류 중 하나인 네오디뮴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진 금속입니다. 이 금속으로 만든 자석은 아주 작아도 강한 자기력을 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나 드론, 스마트폰의 진동장치처럼 작은 공간에서 큰 힘을 내야 하는 장비에는 필수적이죠. 가벼운데 성능은 뛰어난 자석,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은 히토류뿐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다루는 성질입니다. 유로듐이나 터뷴 같은 금속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 같은 색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LED,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명한 화면을 보는 것도 생생한 색감을 느끼는 것도 결국 이 작은 금속들 덕분입니다. 야간 투시경, 광학 센서, 의료용 스캐너처럼 빛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는 장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열에 잘 버틴다는 점입니다. 이런 성질은 특별한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주선, 군사용 장비, 고온 반도체처럼 뜨겁고 거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기술에 꼭 필요하죠. 쉽게 말해 뜨거운 곳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금속, 그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토류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바로 먹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현대 문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이게 없으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 히토류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70%, 정제 가공의 90%를 중국이 하고 있죠. 이 막강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국은 히토류를 외교와 무역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땐 수출을 제한하고 갈등이 생기면 공급을 조절하며 상대를 압박하죠. 그럼 왜 미국과 유럽은 이 중요한 히토류를 스스로 개발하지 않아 중국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걸까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서구 세계는 20세기 중반부터 일찌감치 히토류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컬러 TV, 레이저, 항공기 엔진 합금, 미사일 유도장치 등의 히토류를 사용해왔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히토류는 어디까지나 보조 재료였습니다. 전체 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기보다 특정 부품에만 아주 조금씩 들어가는 재료였던 겁니다. 그러니 수요도 많지 않았고 시장 자체도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무엇보다 큰 이유는 환경 문제였습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려면 단순한 채굴을 넘어서 강한 산과 독성 물질을 써야 하는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히토류 광석에는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가 섞여 있어 이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대량의 폐수가 나오고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토류 1톤을 정제할 때마다 2,000톤의 폐수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국가들은 대개 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대신 그들은 더럽고 위험한 과정을 가난한 제3국에 맡기고 자신들은 깨끗한 기술과 제품만 만들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토류 산업은 서구 세계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당시 빈국이었던 중국이 채워갔죠. 그리고 30년 만에 전 세계 히토류를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방이 히토류에서 하나둘씩 손을 떼던 시기, 이 광물의 전략적 가치를 눈여겨본 중국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산업과 교육체계가 무너지고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는 사실상 정지 상태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히토류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덩샤오핑이 처음부터 히토류에 주목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중국은 서방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지렛대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일부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제시한 게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그게 1980년대 초반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슈강셴입니다. 그는 중국 히토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히토류의 분리정제 기술이야말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군사 장비와 항공기, 반도체와 전기차에까지 쓰일 수 있는 미래형 자원이라는 것이죠. 덩샤오핑은 이 제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를 동원해 바오터우, 산둥, 스촨, 푸젠 등 여러 지역에 있는 히토류 광산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히토류학과를 신설해 인재 양성에도 나섰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아예 히토류를 전략자원으로 공식 규정하고 채굴부터 정제, 가공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난립하자 이를 국영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값싼 인건비와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 삼아 히토류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무엇보다 수출 전략이 영악했습니다. 중국은 어렵게 추출한 히토류를 최대한 싸게 팔았습니다. 경쟁 국가의 히토류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의도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히토류 최대 생산지인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마침내 문 닫게 한 거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에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저렴하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1990년대부터 히토류를 원광석이 아닌 가공한 상태로만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히토류를 단순히 캐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히토류의 발견부터 채굴, 정제, 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는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1992년이 되어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마침내 중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걸 세계에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알아챈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독점의 힘을 세계에 과시한 첫걸음은 2009년이었습니다. 이미 경쟁국의 광산이 대부분 문을 닫았을 때였습니다. 중국은 느닷없이 수출 쿼터제를 발표했습니다. 명목은 자원 보존과 환경 보호였습니다. 수출량을 35%나 줄였으니 세계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WTO에 제소하는 야단법석 끝에 쿼터제가 폐지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히토류의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외교적 갈등이 터질 때마다 히토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에선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일본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핵심 제조업들이 큰 타격을 입자 사실상 두 손 들었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올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제한을 공식 발표한 거죠. 천하의 트럼프도
관세를 일부 조정하며 다시 한 걸음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히토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만 믿는 건 너무 위험하죠. 뒤늦게 이를 알아챈 서방 세계는 탈중국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에 유일하게 상업적 정제 능력을 갖춘 나라인 호주는 생산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베트남 광산에, 미국은 브라질의 히토류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전략입니다. 이른바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하드디스크 같은 전자쓰레기에는 고농도의 히토류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각국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제 기술 확보입니다. 사실 히토류 산업의 진짜 핵심은 채굴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캐도 고순도로 분리하지 못하면 제품에 쓸 수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이 정제 기술 자립에 힘을 쏟는 중이지요. 이 외에도 히토류를 쓰지 않는 자석 기술, 비상용 전략 비축 같은 방법도 병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광산 개발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제 설비는 초기 비용이 막대하며 중국의 기술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탈중국이 아닌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 듯합니다. 한편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기술 때문도 운 때문도 먼 미래를 내다본 해안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 이면엔 거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과 사람입니다. 중국 내몽골에 바오터우란 도시가 있습니다. 총 인구가 약 270만 명이니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중국 히토류의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세계 수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모습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오터우에서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외곽에는 검은 호수라 불리는 인공 폐기물 저수지가 있습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면서 발생한 발암물질과 독극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호수 면적이 대략 10제곱킬로미터이니 서울 여의도보다 더 큽니다. 바람이 불면 이 폐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가 온 도시를 뒤덮습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검은 호수 인근의 방사선 수치는 기준치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합니다. 바오터우를 비롯한 인근 마을에서는 10명 중 2명꼴로 암에 걸립니다. 특히 간암, 폐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죠. 불임과 기형아 출산도 끊이지 않으며 남성들은 정자수 감소와 생식기능 이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땅은 더 이상 작물을 기르지 못합니다. 폐수가 지하수에까지 스며들어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다른 생계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오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히토류 산업 하나에 전부를 걸어야 하죠. 중국 정부는 바토우 지역을 산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언론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NGO나 국제환경단체는 말할 것도 없죠. 피해를 본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히토류 산업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언론 자유, 환경단체의 압박, 시민사회의 저항이 있었더라면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능한 체제를 가졌고 그 덕에 세계 유일의 히토류 지배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가 중국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히토류를 사용하는 건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EU, 한국 같은 기술 강국들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동안 세계는 값싸고 질 좋은 기술의 혜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바오터우의 희생을 막지 않았고 굳이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토류 패권은 중국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만들어준 셈입니다. 첨단 산업의 달콤한 열매를 이미 맛본 이상 이제 누구도 히토류를 둘러싼 전쟁에서 발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끝에 인류가 손에 쥐게 될 것이 고도화된 기술 문명의 영광일지 아니면 또 하나의 참혹한 검은 호수일지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